중국 청해성에서 교량이 붕괴됐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이 잔해 밑에 깔렸어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구조대원이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그 노트 표지에는 한국어로 쓰인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995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안전 매뉴얼. 30년 전 한국의 참사가 오늘 중국에서 생명을 구할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한 프랑스 엔지니어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고작 종이 몇 장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 후 벌어진 일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그 노트 속에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절망적인 현장을 기적으로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틸드 르블랑입니다. 프랑스에서 교량 설계를 전공한 구조 엔지니어예요. 중국 청해성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 안전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오전 9시 30분 갑작스러운 굉음이 들렸습니다. 사무실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설 중이던 교량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저는 중국 건설 책임자들에게 경고했었거든요. 기초 공사가 부실하다고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공사 일정이 늦어질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면서 제 안전 권고 사항들을 하나씩 기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결국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현장으로 달려가는 길에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과연 생존자가 있을까요? 교량 붕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참담함을 느꼈어요. 수십 미터에 달하는 교량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뒤엉켜 있었고 그 밑에 사람들이 깔려 있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컸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 지휘관들도 당황한 기색이역력했어요. 저는 즉시 현장 책임자를 찾아가서 구조 계획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막연하기만 했어요. 일단 장비를 투입해서 잔해를 치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끝까지 막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안전 경고를 더 강력하게 했어야 했는데 중국 측의 고집을 꺾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현장에서 울부짖는 가족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그 밑에 있다고 남편이 매몰됐다고 외치는 목소리였어요. 그 절규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대규모 참사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안전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경제 발전 속도에 안전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어요. 구조 엔지니어로서 붕괴 구조를 분석해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중국어 실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급박한 구조 상황에서는 몇 분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낡은 노트를 꺼내든 거예요. 그 노트에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였거든요. 그 구조대원이 꺼낸 노트는 정말 낡아 보였어요. 표지가 해져 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쓰인 글씨는 또렷하게 보였어요.
1995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안전 매뉴얼이라고 한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구조대원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어디서 온 자료인지 물어봤습니다. 구조대원은 몇 년 전 한국에서 연수를 받을 때 동료가 준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당시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노트를 펼쳐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량 붕괴 시 구조 절차부터 생존자 탐지 방법, 장비 투입 순서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를 겪으면서 피로 배운 교훈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체계적인 매뉴얼은 본 적이 없었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 같았습니다. 각 상황별 대응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통역을 불러서 그 내용을 현장 지휘관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책임자들은 처음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외국 자료보다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한 분이 현장에 나타났어요. 김도윤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중국 건설사에서 안전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김도윤 씨가 그 노트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교량 안전 매뉴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성수대교 붕괴 당시 젊은 엔지니어로 현장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은 성수대교 붕괴라는 참사를 겪은 후 전면적인 안전 시스템 개편을 단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모두 이 매뉴얼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김도윤 씨는 현장을 둘러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의 구조 방식으로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무작정 중장비를 투입하면 오히려 생존자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에서도 구조 작업 시에는 단계별 접근이 필수거든요. 하지만 중국 현장 책임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시간이 생명인데 왜 복잡하게 하느냐는 반응이었어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생존자들이 잔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견 대립으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계속 울부짖고 있었고 현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해 더미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생존자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윤 씨가 매뉴얼을 펼치더니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잔해의 구조적 안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국 구조대원들은 당장 파내려고 했지만 김도윤 씨가 제지했어요. 잘못하면 추가 붕괴로 생존자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긴장됐어요. 정말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현장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중국 현장 책임자는 김도윤 씨의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와서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체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책임자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외국인한테 지휘받을 수는 없다고요. 중국에는 중국만의 방식이 있다면서 김도윤 씨를 멀리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김도윤 씨는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지휘하려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한국도 30년 전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는 여전히 완고했어요. 시간이 급한데 외국 매뉴얼 보면서 구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식 방법으로 빨리 구조하겠다면서 중장비 투입을 지시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불안했습니다. 구조 엔지니어로서 봤을 때 지금의 접근법은 너무 위험했거든요. 잔해의 균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작정 파내다가는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도 같은 우려를 표현하셨어요. 성수대교 붕괴 당시에도 처음에는 무작정 구조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진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잔해 더미에서 신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생존자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절규했습니다. 빨리 구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거기 있다고 외쳤어요. 중국 구조대원들이 굴착기를 가져왔습니다. 큰 잔해부터 드러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김도윤 씨가 다시 한번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존 공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구조 방법을 놓고 의견이 갈렸어요. 생존자의 신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초조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현장 책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전문가로서 김도윤 씨의 의견이 옳다고 말했어요. 구조적 분석 없이 무작정 파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저에게도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국 구조대가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물러나라고 하더라고요. 김도윤 씨가 매뉴얼을 들고 다시 접근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설명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책임자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작 종이 몇 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체면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거부한다니요. 프랑스였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을 텐데요. 시간이 더 흘러갔습니다. 신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됐어요. 생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울음소리만 현장에 메아리 쳤어요. 김도윤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매뉴얼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끈기에 감동받았어요.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무작정 투입된 굴착기 때문에 잔해 일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추가 붕괴의 위험 신호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현장 책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생존자는 물론이고 구조대원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가 다시 한번 다가가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책임자도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김도윤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김도윤 씨는 즉시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먼저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붕괴 위험 구역을 파악하고 임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매뉴얼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구조 분석, 다음 안전 확보, 그리고 단계적 구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었어요. 구조대원들이 김도윤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파내는 대신 조심스럽게 잔해를 제거했어요. 매 단계마다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탄했어요. 한국이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를 통해 얻은 교훈이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다니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방법들이었습니다. 특히 생존자 탐지 방법이 인상적이었어요. 음향 장비를 이용해서 생존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세밀한 매뉴얼은 본 적이 없었어요. 김도윤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구조 매뉴얼도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해외 선진 사례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이라는 점이었어요. 이론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자 확실히 달라졌어요. 체계적이고 안전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그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생존자 탐지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매뉴얼에 따르면 특정 패턴으로 소음을 만들어서 생존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을 시도해보니 정말로 반응이 왔습니다. 생존자가 살아있다는 확인이 되자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가족들도 울음을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 씨는 계속해서 매뉴얼의 다음 단계를 설명하셨어요. 생존자에게 산소와 물을 공급하는 방법, 구조 경로 확보하는 순서 등이 모두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구나 하고요. 참사를 당하고도 좌절하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프랑스도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이런 체계적인 매뉴얼은 없었어요. 한국처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용적인 지침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매뉴얼에 따른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도윤 씨의 지시하에 구조대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생존자 주변의 잔해를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무작정 파내는 게 아니라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했어요. 매 과정마다 김도윤 씨가 매뉴얼을 확인하며 다음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이 성수대교 붕괴라는 아픈 경험을 이렇게 값진 교훈으로 승화시켰다니요. 단순히 사고로 끝내지 않고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생존자와의 소통도 매뉴얼에 나온 방법을 따랐습니다. 정해진 신호로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부상 정도를 파악했어요. 생존자가 대답할 때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과의 협조 체계였어요. 한국 매뉴얼에는 구조와 동시에 응급처치를 준비하는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구조되는 순간부터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도윤 씨는 계속해서 구조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방법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은 구조대원들의 표정에서 희망과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생존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잔해 틈새로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김도윤 씨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성급하게 끌어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생존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의료진이 먼저 생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간단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생체 신호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의식도 있고 큰 외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구조 단계에 들어갔어요. 김도윤 씨가 매뉴얼의 구조 절차를 하나씩 읽어주면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생존자 주변 공간을 더 넓히고 안전한 탈출로를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정말 치밀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먼저 제거해야 하는지, 어떤 각도로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30년 전 한국이 겪은 아픔이 오늘 중국에서 생명을 구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생존자를 완전히 꺼내낼 수 있게 됐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의식이 있었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생존자의 어머니가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매뉴얼에 따르면 한 명을 구조했다고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생존자도 찾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김도윤 씨가 다시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생존자 탐지 방법을 다른 구역에도 적용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혹시 다른 곳에도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였죠. 정말로 두 번째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의식은 잃었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 매뉴얼의 정확성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두 번째 구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말이죠.
김도윤 씨는 매 단계마다 매뉴얼을 확인하며 정확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히 경제 발전이 빠른 나라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깊이 있는 안전 철학을 갖고 있다니요. 프랑스도 안전 기준이 까다로운 나라지만 한국처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매뉴얼은 없었어요. 이론과 실무가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된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두 번째 생존자도 무사히 구조됐어요.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의식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한국 매뉴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장 책임자가 김도윤 씨에게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 거부해서 죄송하다고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숙연해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나고 현장이 정리되면서 저는 김도윤 씨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김도윤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1995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자신도 젊은 엔지니어로 현장에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때의 충격과 좌절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 참사를 단순히 슬픈 기억으로만 남겨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안전 매뉴얼이었습니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실용적인 지침서였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몇 년에 걸쳐 완성한 결과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참사를 당하고도 그것을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승화시킨 한국의 지혜가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김도윤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그 이후로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매뉴얼을 해외에도 전파해서 다른 나라의 안전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을 반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히 빠른 성장만 추구하는 나라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어요. 구조 현장에서 본 한국인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도윤 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한국인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체계성과 전문성도 놀라웠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성숙한 안전 문화를 갖고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로서 지금까지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이렇게 많다니요. 정말 겸손해지는 경험이었어요. 특히 한국이 보여준 위기 대응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참사를 당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발전의 기회로 삼는 정신력 말이에요. 이런 회복력이야말로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지 신문들이 일제히 어제 구조 작업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안전 매뉴얼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 언론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이 30년 전의 아픔을 이렇게 값진 자산으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요.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도윤 씨 같은 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경험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동적이었어요. 국경을 넘어서 인류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구조 작업 이튿날 국제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안전 매뉴얼이 중국에서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정말 감격했어요. 영국의 BBC에서는 한국의 성수대교 붕괴와 그 이후의 안전 시스템 개선 과정을 상세히 다뤘어요.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매뉴얼을 만든 한국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위기 극복 능력과 안전 철학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이런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표했어요. 미국 CNN도 특집 방송으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국의 안전 기술이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제목이었어요. 김도윤 씨와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한국하면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만 주목받았는데 이제는 기술력과 안전 철학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도움에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안전 분야에서 한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현장에서 구조된 생존자들의 가족들도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의 매뉴얼과 김도윤 씨가 아니었다면 가족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구조된 젊은 남성의 어머니 인터뷰였어요. 그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게 평생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요. 저도 그 인터뷰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 30년 전 겪은 아픔이 오늘 다른 나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준 거잖아요. 정말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국제건설안전기구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안전 매뉴얼을 국제표준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프랑스 엔지니어로서 이 소식을 프랑스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안전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어요. 우리도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 김도윤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각국 엔지니어들을 초청해서 안전기술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참석하겠다고 답했어요. 한국의 안전기술을 더 자세히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아시아의 발전된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존경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철학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서울에서 열린 국제건설 안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공항 시설부터 교통 시스템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세미나장으로 가는 길에 한강을 건넜어요. 그때 가이드가 알려줬습니다. 이곳이 바로 성수대교가 있던 자리 근처라고요. 지금은 안전한 다리들이 한강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30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참사가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발전한 거잖아요.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 전문가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겸손하면서도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전 세계와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김도윤 씨도 다시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계기로 더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안전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뿌듯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안전 매뉴얼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소개됐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조물 안전 진단, 드론을 이용한 재해 현장 모니터링 등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술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저력을 느꼈어요.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이런 첨단 기술까지 개발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김도윤 씨와 함께 성수대교 인근을 둘러봤어요. 그분이 30년 전 이곳에서 느꼈던 절망과 다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은 안전한 다리를 당연한 것처럼 건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참사의 교훈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정말 숙연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프랑스 본사에 한국의 안전기술 도입을 적극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프랑스에서도 더 안전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 김도윤 씨가 공항까지 나와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틸드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한국의 기술이 세계로 전파될 수 있다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이 훨씬 많았거든요. 안전에 대한 철학부터 실용적인 기술까지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제가 쓴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회사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국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로 임명했어요. 지금 저는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안전기술 교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프랑스에 도입하고 프랑스의 경험도 한국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한국 전문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다른 나라와 나누는 것을 기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남미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의 안전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이 겪은 아픔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중국 청해성 교량 붕괴 현장에서 본 한국의 모습을요. 그날 무너진 건 달이었지만 다시 세워진 건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신뢰와 존경이었습니다. 눈물로 배운 교훈이 오늘은 세계가 따르고 있어요. 참사를 당하고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든 한국의 정신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